전국에 계신 KBS 인증능력시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KBS 한국어 인증능력시험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평천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물론 KBS 한국어 인증능력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험을 한번 봐서 내가 자격증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신청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첫 시간인데요. 진도를 바로 나가기보다는 한국어 인증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먼저 언급을 하고 학습에 대한 방향을 잡고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시간적 여유가 되면 첫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KBS 한국어 인증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공부를 하려고 막상 이렇게 덤벼들었는데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하고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2004년도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말 그대로 KBS가 한국 방송이죠. 그래서 KBS에 공채로 입사를 하는 그런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러졌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지금 점점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2012년 이때 처음 1회가 실시가 됐고요. 2012년 2월 달에 시작되는 시험이 25회부터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1년에 4차례 시험이 있게 됩니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점점 중요도가 좀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KBS에서만 입사시험으로 치러졌던 게 이제는 각종 회사랄지 진급시험이랄지 아니면 심지어는 대학 입시의 특별전형, 입시 자격증 반영까지도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약학대학 시험이라고 하죠. PET라고 하는데 PET 약학대학 시험에서도 이 KBS 한국어 인증능력 시험이 언어 추론 대신에 인정을 해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트와 의대 시험이죠. 그다음에 디트 치대 시험에 이어서 PET까지도 약대 시험 약학대학원 시험까지도 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인증을 받게 됐다. 그래서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 앞에서 해설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요. 여러 번 볼 필요 없이 딱 한 번만 수업을 듣고 한 번 복습해서 그 내용이 좀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과연 내가 공부를 해도 되는 것인가? 공부를 해서 잘 못 보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때 좀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좀 어렸을 때부터 독서량이 많았고 한데 대충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아니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말 그대로 이 한국어가 뭡니까? 자국어 시험이죠. 우리말 시험입니다. 우리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우리말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의사소통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갈수록 우리말에 대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말이 많이 망가지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죠? 위에 계신 분들은 대기업이랄지 아니면 공기업이랄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랄지 이런 데서 위에 계신 분들은 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말에 대한 어떤 그 사용이 젊은 세대들이 망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경각심에서 이런 시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외국인도 응시를 해요. 실제로 보면 외국인도 응시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로 공부를 할 때 우리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안 하고 보든가 아니면 또 어법 같은 거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어법이 난 어려웠어. 그 시간에 맨날 졸았어. 그런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경우가. 그런데 우리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바르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친구들하고 나누는 그런 대화 속에서도 배울 것들이 많지만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그런 좀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은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해서 점수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 KBS 주관을 하는 거고요. 1년에 4차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총 문항수는 100문항이고요. 1번부터 100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시험 볼 때는 언어 영역에서 혹은 국어 시험 볼 때 100문항까지 가지 않았죠. 그죠? 60문항 내지 50문항까지 했었는데 100문항 조금 많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성인들이 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고등학생을 또 봐서 시험을 보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로 이제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하니까 100문항 정도를 할 수 있겠죠. 120분 2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90점 만점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등급제라고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리고 뒤에가 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정한 점수 이하는 무급이라고 해서 자격증이 나오지가 않고요. 1등급도 플러스 마이너스, 2등급도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4등급 플러스 정도까지만 인증서가 공인 자격 인증서가 나오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맞는 건데 뭐 이런 건 별로 소용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제 1등급이야. 뭐든지 1등급을 맞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고 상위 4%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응시자 수가 매년 이제 10,000명 혹은 뭐 7,000명에서 10,000명 좀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상대 평가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KBS 한국어 인증 능력 시험은 수능 시험이나 뭐 다른 등급제와는 조금 달리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을 좀 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여러분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앞부분에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 거기를 한번 읽은 다음에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알 텐데 이 1등급과 2등급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1등을 확실하게 주는데요. 여기 걸려있는 친구들 있죠. 1등급과 2등급에 걸려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등급별로 귀족 1등급이 있고 천민 1등급이 있고 2등급도 귀족 1등급이 있고 천민 1등급이 귀족 2등급이 있고 천민 2등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등급, 다시 말하면 요 등급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요 귀족 1등급과 천민 1등급 사이. 그죠? 여기를 무자들이 탁 그냥 상위 4%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요. 누적 인원수로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2등급을 얻느냐, 1등급을 얻느냐, 간당간당 할 때는 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해결을 잘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은 문제 있죠. 그런 것을 틀린 친구가 있어. 점수는 여기 높게 나왔는데, 살짝 높게 나왔는데 틀린 친구는 밑으로 내려가서 2등급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등급, 귀족 2등급인데 안타깝게 총 점수는 2등급에 걸쳐 있거나 살짝 밑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을 많이 맞췄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인증서에 1등급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다른 시험과 좀 평가 방식이 좀 다른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 높은 문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영역별로 좀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 난이도 높은 문항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이제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난이도 높은 걸 일단 맞춰야 된다. 잘 맞춰야 된다. 남들 맞춘 것도 다 맞추고. 자, 그러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미리 이제 책 사서 좀 쭉 읽어본 친구들은. 자, 첫 번째는 문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문법에 대해서 출제가 돼. 자, 이 문법은 우리말 문법이 되겠죠. 외국어 문법 아닙니다. 우리말 문법입니다. 우리말 문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 능력이라고 해서 듣기 평가와 읽기 능력, 독해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 쓰기, 말하기, 그다음에 창안 능력, 국어 문화 이렇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고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파트는 어딜까요? 가장 비중이 높은 건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보이나요? 40%의 비중을 차지해 총 100문제 중에 한 40문항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문법 파트가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표현, 창안, 국어 문화가 10%씩 각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이해 능력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이해 능력 듣기와 읽기로 되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 졸업하셨죠, 그죠? 아니면 검정고시로 하셨고요. 어쨌든 학교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수능 쪽에 좀 더 가깝죠. 수능에서 듣기 평가. 이제 앞으로는 없어집니다만, 없어지거나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수능에서는.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그 듣기 평가 있죠. 그거랑 유사합니다. 그리고 읽기도 뭐 언어 문제를 푸는 듯한 대입시를 위해서 공부했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은 이쪽 이해 파트가 차지하고 있지만 오답률이 높은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KBS 한국어 인증 능력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딜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건 바로 이 어법 부분, 문법 부분에서 주로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좀 어렵죠. 많이 외워야 될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규칙이랄지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파트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 첫 강의를 선생님이 어휘력을 놨습니다. 문법 파트 중에서도 어휘력 부분을 놨는데 이 어휘력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하면 이 첫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이나 혹은 다른 문제집을 사가지고 그죠? 공부를 한다고 딱 펼쳐서 첫 강을 막 하는데 재미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죠? 졸립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쪽 파트를 아예 스킵을 해버리고 뭐 나머지만 다 맞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 수험생이 계시는데 이쪽에서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그래서 이 어휘력 부분을 좀 남들이 기피하고 남들이 피하고 어려워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자, 이쪽 파트를 선생님이 과감하게 그냥 1강에다 놨습니다. 문법 파트를. 예? 그리고 어휘력과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과정. 아까 여기 설명을 안 했는데 KBS 한국어 인증 능력 시험은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을 쭉 보면 출제 의도랄지 뭐 경향이랄지 혹은 뭐 출제 취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고등학교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 특히 이제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혹은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잘 이수를 한 학생이 시험에 응시해서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국문학자 혹은 국문학을 전공하거나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다 이수해야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고요. 우리가 충분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내에서 출제가 된다. 거기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난이도 조절이 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공부를 한지 수능 공부를 한지 좀 오래된 그런 지금 수험생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쫙 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정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조금 선생님이 빨리 나갈 거고 여러분 어차피 여기 뭐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뭐 지문 내용 이해하고 뭐 선생님이 특별한 얘기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주로 많은 시간들이 이 앞쪽에 어휘력과 문법 부분에 치중해서 좀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교재나 전체 강좌에서 이 부분이 오답률이 높고 이 부분에서 다른 친구들이 틀리는 걸 우리가 맞춰야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등급 컷에 걸리거나 혹은 상위 등급을 맞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문법 파트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실 때. 어려운 거 있으면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단원별로 선생님이 진도를 진행을 하면서 문법이나 이해, 듣기, 읽기, 뭐 쓰기, 말하기 이런 파트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아마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휘력에 대한, 문법 능력에 대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휘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휘력 파트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출제가 될까요? 자, 첫 번째 고유어가 출제가 됩니다. 야, 우리말이다. 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할 텐데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21세기는 많은 외래어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잊혀진 우리 고유어, 옛말들. 그렇다고 해서 뭐 15세기, 16세기, 뭐 17세기 썼던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썼던 이런 말을 찾아 쓰자. 이게 아니고요. 이제 뭐 한국어학회나 이런 데서
우리말인데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습니다. 좀 썼으면 좋겠다. 이건 참 전통으로서 버려지기는 아깝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그죠? 국어 인증 능력 시험이랄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요를 좀 학습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되살리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요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자 여러분들이 정말 외래어 내지는 외국어 내지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그런 말도 있을 겁니다. 고전문학 공부할 때처럼. 그러나 순우리말이고요. 저 그 뜻을 좀 하나하나 알고서 공부를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참 아름다운 말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모순되긴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고요를 공부하자고 했는데 한자어도 또 공부하자. 그죠? 한자어. 시험도 나옵니다. 한자어도. 그래서 한자성어를 할지 여러 가지 진짜 직접적인 한자어 실력 있죠. 한자 실력. 그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 글자짜리가 출제되기도 하고 단어, 그러니까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파트는 솔직히 한자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뭐 몇만 자가 넘는 그런 한자를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한문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자주 출제되거나 출제 예상 그 한자어를 좀 뽑아놨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좀 언급을 하고 공부를 하는 정도로 해서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래서 한자어는 개개인의 어떤 능력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정말 저는 이과생이고 어렸을 때부터 한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싫었습니다. 우리말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해서 한글만 써왔던 그런 친구들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선생님이 언급하는 것 정도만 해서라도 좀 한번 써보기도 하고 연습장에. 그래서 음과 뜻을 좀 익혀뒀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는 외래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래어. 외래어가 나오고 있다. 한국어 인증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꼭 우리 한국어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국어는 순 고요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고요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고요의 비중이 조금 더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자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외래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어차피 현대사이기 때문에 순 우리 고요만 쓰면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자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영어를 알지, 뭐 불어를 알지, 일본어를 알지,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써도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어휘력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미리 방향을 잡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파트는 또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문법 파트는 단어 수준에서의 어휘력 수준에서의 단어에서 단일어에서부터 나오는 거 있죠. 단일어, 복합어. 그리고 복합어는 또 합성어와 파생어로 이루어지고요. 각각의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랄지 단어의 의미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들. 주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제시를 해놓고 잘못 사용되는 걸 제시를 해놓고 그걸 올바로 고치시오, 뭐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단위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좀 어법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품사에서부터 품사 아시죠? 명사, 대명사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문법적인 어떤 피동 표현이랄지, 그죠? 여러 가지 뭐 시제에 관련된 거랄지, 특히 또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는 높임법 관련된 거랄지, 자, 이런 것들이 문법 시간에 이제 문장과 함께 배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법 파트를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거, 선생님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강좌들이나 다른 교재들이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쭉 돼 있어. 그런데 뒤에서부터 뭐 어떤 기출 문제에서 고득점자 최고점을 맞았던 최고점을 맞았던 그런 수험생의 어떤 수기 같은 것들을 여러 문제 뭐 평가원에 가시면 KBS에 가면 그 인증 능력 시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어법 파트는 좀 피해라 뭐 이런 쓴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것을 좀 푼다. 뒤에 쉬운 걸 먼저 풀고 어법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맨 마지막에 풀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시험은 쉬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죠. 자기 능력껏. 그러나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법을 제대로 배워서 어법 부분이 가장 쉬운 부분이 돼야 되겠죠. 흔히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전 문학 쪽하고 어법 파트 있죠. 이 두 파트는
배우면 배운 만큼 쉽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혼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혼자서 공부를 하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 공부한 게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실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학 파트하고 그다음에 어법 어휘 이쪽 파트는요.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뭐 선생님 같은 이런 어느 정도 15년 이상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좀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한번 지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없으니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바로 어휘력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력 파트로 가는데 자, 이 시간에는 일단 고유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어에 대한 이야기가 교재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제1장 어휘력 이렇게 해서 고유어라고 나와 있죠. 자, 고유어의 개념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얘기를 안 하고요. 토박이 말이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썼던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뭐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말이 없어. 옛날에 뭐 고유어를 썼는데 신라 경동왕 때 뭐 한자를 많이 써가지고 순우리말이 한자로 많이 변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배경지식으로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별 고유어가 이제 무엇이냐. 고유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느냐,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단어 수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고유어, 어휘력 부분은 낱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낱말들을 어떻게 다 공부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도 자주 사용되는 고유어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이런 것들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걸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교재에도 넣어놨고 지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좀 교재에는 많은 굉장히 이제 보면 막 거의 한 몇백 개 정도 되는 그런 단어가 쭉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뭐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되거나 아니면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시험에서 출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단어들을 어휘를 갖다가 고유어를 선생님이 찝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외우세요. 그런데 무턱대고 외우면 좀 힘드니까 선생님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가끔씩 좀 할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복습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필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 형광펜. 자, 형광펜 하나씩 준비하세요. 나중에 선생님 좀 형광펜이 없는데요. 그럼 멈추고 지금 생활을 멈추고 빨리 문방구 뛰어갔다 오든가 아니면 동생 거 형광펜 찾아가지고 형광펜 중요한 거는 형광펜으로 꼭 칠해 놓겠습니다. 볼펜으로 해도 되는데 색깔펜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형광펜으로 해놓는 게 나중에 복습할 때 시간이 없고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이거라도 빨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책 들고 와서 그때 효과적으로 눈에 팍팍 들어오기 위해서 형광펜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어휘의 의미를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하는 것보다도 혹은 뭐 가나다 순서로 막 하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건 주제별로 따져보는 겁니다. 주제별로. 자, 이 의미를 자, 주제별로. 그런데 이 주제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게 문장 속에서 녹아나가는 거거든. 그죠? 문장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문장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제대로 사용됐느냐 안 사용됐느냐 이게 O냐 X냐 자,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과도 관련이 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문장의 구성 성분 요소와도 관련이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순우리말도. 그래서 이때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뭔가 이렇게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 즉 품사별로 좀 나눠놨다.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별로. 그래서 명사 혹은 뭐 자주 사용되는 고유어 명사, 자주 사용되는 고유 형용사, 자주 사용되는 고유 동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 동사 자리에 왔는가, 형용사 자리에 왔는가, 아니면 명사 자리에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쉽게 교재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주제별 고유어에서 명사가 나와 있네요. 자, 명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칠판이 좁은 관계로 지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를 좀 잘 해놓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한번 좀 비춰주시고
자, 치우고 하겠습니다. 자, 지웠습니다. 명사를 보도록 하죠. 자, 명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명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중에 품사론 할 때 하겠지만 사물이나 그죠? 사람이나 이런 국가나 이런 것들의 명칭,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요. 자, 자주 사용되는 명사 한번 이제 같이 책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다 쓸 수 없으니까 책을 보면서 딱딱딱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및 생리현상과 관련된 어휘를 보도록 하죠. 자, 그냥 신체라고만 적고요. 생리현상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20개, 15개인가? 15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가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자, 가르마가 있습니다. 자, 가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이 단어에 뭘 해? 자, 형광펜을 칠해야 되겠습니다. 가르마. 자, 가르마가 뭔가요? 거기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 이마에서 정수. 선생님 지금 가르마 이렇게 탈죠? 팔대기 가르마. 그죠? 머리가 좀 세련되지 못했다고 자꾸 지적을 받는데 얼굴이 좀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마가 왜 중요하냐? 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2회, 기출 2회라고 적어놓고요. 17번.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다 한번 가지고 있죠? 그죠? 기출문제집 한번 쭉 풀고 아니면 풀기 전에 선생님 강의를 듣던가 아니면 기출문제를 같이 풀던가 아니면 기출문제를 먼저 푼 친구가 이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래서 기출문제도 좀 찾아보시라라고 하는 뜻에서 선생님이 적어 놓는 거고요. 자, 이 가르마가 기출문제에서 17번? 아니 13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이게 13번. 13번에 나왔습니다. 13번. 자, 요거는 머리를 타는 이 가르마인데 뭐가 나왔냐면 가리마가 나왔어요. 가리마. 자, 가리마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가리마. 그래서 뜻을 이걸로 쓴 거죠. 그런데 가리마는 잘못 쓴 겁니다. 잘못된 표현. 물론 가리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쪽두리져가지고 막 올리는 거 있죠. 그때 헝겊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어. 댕기가처럼 생긴 거. 그거 올리는 거. 그 헝겊을 가리마라고 합니다. 근데 잘 안 쓰죠. 그죠? 잘 안 써. 그래서 가르마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 그 자리에다가 가리마를 넣어놓고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실전에서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르마의 뜻을 정확하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머리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 양쪽으로 가른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한 6번째 줄, 5번째 줄 밑에 보시면 귀민머리가 있습니다. 귀민머리. 정주영의 고향에서도 나오는, 향수에서도 나오는 그런 귀민머리가 있죠. 자, 귀민머리는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를 갈라서 뒤로 넘겨서 따은 머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림적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따은 거 있죠. 이걸 귀민머리라고 합니다. 자, 체크를 해놓으세요. 형광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귓볼이 있습니다. 귓볼. 그래서 귓바퀴 아래쪽에 있는 살. 자, 귓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귓볼. 이것도 이제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형광펜을 칠해놓고요. 귓볼. 보통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자, 요거를 이제 귓볼이라고 합니다. 귓볼. 선생님 귓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의 없어. 근데 이것도 보니까 뭐 귀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귀는 어떤 귀인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은 귓볼이 없는 쪽 바로 붙어서 연결됐고요. 뭐 유명한 부처님 귀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귓볼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귓볼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뭐 눈곱 이런 건 다 쉬우니까 자, 쭉 내려가서요. 거기서 한 또 5, 6번째 쭉 가면 덩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덩저리. 이 말은 뭐 처음 듣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순 우리말이고요. 고유어입니다. 자, 덩저리는 덩치가 있다. 덩치가 있다. 덩치라는 말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덩저리는 덩치가 크게 뭉쳐서 쌓인 부피. 이걸 덩저리라고 합니다. 덩저리. 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허우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허우대. 자주 쓰나요, 이건? 그죠? 아이, 허우대가 멀쩡한 녀석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많이 쓰십니다. 할머니들이, 나 혹은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말이 순우리말, 고유어가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허우대가 멀쩡해? 허우대가 뭐지? 뭐 이렇게
궁금해했으면 이 단어를 알게 되는 건데 어렸을 때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뭐 한 귀로 흘려버리면 이 단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께 여쭤보세요. 그게 고유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허우대는 어떤 체격, 좋은 체격 이런 거죠. 선생님은 굉장히 아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호동 뭐 그런 친구처럼 친구래 삼촌처럼 굉장히 등치가 큽니다. 자, 그다음에 허울을 보세요. 허울도 많이 봤죠? 실속 없는 모양. 그래서 명신체와 관련된 명사들은 여기 나와 있는 4개 정도만은 확실히 알아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눈으로 그냥 공부를 좀 해두세요. 자, 가르마 됐습니까? 귓볼 됐죠? 그다음에 덩저리, 덩치 큰 부피 이런 거 허우대라고 하는 건 체격, 좋은 체격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체와 관련된 순고유어 우리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더 알고 가기 그래서 바람과 관련된 말들이 나왔습니다. 바람. 자, 바람과 관련된 거. 이제 더 알아보기는 약간 보너스성 그런 개념이 강한 그런 지금 고유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관련된 것들은 좀 챙겨놔야 되겠습니다. 방향과 관련된 것들. 화살표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자, north, south. 이쪽이 이스트죠? 동쪽, 이쪽이 웨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바람이 어느 쪽에 부느냐? 여러분 여기 서 있습니다. 서 있을 때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는 거죠. 자, 이쪽에서 부느냐, 이쪽에서 부느냐, 이렇게 부느냐, 이렇게 부느냐.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방향에 따른 거. 나머지는 조금 더 설명하고요. 먼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된바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된바람이 어디 있더라? 그렇죠. 6번째 줄에 있죠. 6번째가 된바람.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굉장히 차가워. 그죠? 뭐 시베리아 기단이니 뭐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되다라고 하는 것은 심한 이런 뜻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된바람이라고 합니다. 된바람. 자, 그럼 남쪽에서 오는 바람은 어떨까요? 보통 우리나라 그 집들이 있죠. 옛날 전통 가옥들은 어느 쪽을 향해서 집을 짓습니까? 그렇죠. 남쪽을 향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딱 마루나 이렇게 마당에 딱 있는데 남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온다는 거죠. 어느 계절에? 여름철에. 그죠? 여름철에 남쪽에서 확 불어. 시원한 바람이 쫙 불어오면 겨울에 바람이 불면 막 문을 닫고 바람은 쐬지 않지만 남쪽에서는 여름에는 막 시원한 바람을 쐬잖아요. 그랬을 때 마주 온다 이런 얘기야. 마주 오는 바람을 확 맞이해. 근데 그 마주 오는 바람은 어느 쪽에서 온 거라고요? 남쪽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마파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파람. 자, 마파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된바람 바로 밑에 있죠. 이 파입니다. 파. 자, 맛바람인데 자, 이렇게 해서 마파람으로 소리가 나고요. 그대로 그 소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 밑에 있죠. 샛바람이라고 하고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이름 자체가 좀 아름답습니다. 한이바람. 자, 한이는 달려라 달려라 이 한인데 그 한이는 원래 서쪽이란 뜻입니다. 서쪽. 서쪽의 또 다른 우리말입니다. 고유어. 그래서 한이 바람은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향에 따른 바람은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외에 좀 챙겨내야 될 바람이 있나? 맨 밑에 보시면 니은에서 고추바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추바람. 고추바람은 굉장히 추운 거야. 그러니까 막 영하 한 30도, 20도 되면서 막 바람이 부는 그런 바람을 고추바람이라고 합니다. 고추바람. 그 다음에 날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날파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빠르게 휙 하고 지나가는 바람,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을 날파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올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용올림. 용올림은 막 용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러니까 소용돌이 쳐서 막 이렇게 육지에서건 해상에서건 뭐 중국 같은 데서 막 바다에서 그 용오름이 막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 보면 용이 막 승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용오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순 우리말들 바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자, 뒤이어서 넘겨보면 행위나 행동과 관련된 어휘가 있습니다. 이쪽 파트가 이제 좀 더 중요하죠. 자, 행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죠. 세 번째 가탈에다가 별표 치고 형광펜을 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탈. 자, 요 단어가 조금 이제 여러분 여기서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죠?
자, 이 가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까탈스럽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누가? 그죠? 까탈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원래 있어요. 이런 비슷한 가탈, 까탈 비슷한데요. 까탈스럽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야. 까탈스럽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알았죠? 왜요? 이건 까다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다롭다. 이게 순우리말로 이제 맞는 거고요. 까탈스럽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각다기판도 좀 챙겨줘요. 각다기는 이제 곤충인데 뭔가를 뭐 묻어뜯고 뭐 방해 이런 느낌이 강해. 그래서 각다기판도 잘 챙겨놓고요. 갈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무리 많이 들어보셨죠? 갈무리. 내용을 정리한다. 내용을 갈무리한다. 여러분이 이제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수업을 다 듣고 공부를 다 했어. 그런 다음에 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건 꼼수라고 하는 단어도 순우리말인 거 아셨습니까? 한 번쯤 이제 검색해 보겠죠. 스마트폰에서 가가오톡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많이 또 활용하는 그죠? 여기 앞에 뭐가 붙죠? 무슨 꼼수 이렇게 해서 많이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꼼수는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 뭔가 딴지를 걸 때 그런 걸 꼼수라고 합니다. 별로 좀 좋은 단어는 아닌데 뭐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비꼰다, 뭐 딴지 건다 이럴 때 꼼수라고 많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너스레를 떤다 이런 말 나오죠. 너스레라고 하는 단어도 좀 챙겨두자. 자, 너스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너스레라고 하는 건 수다스럽게 막 떠는 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뭐 있잖아요. 이런 걸 너스레라고 합니다. 뭔가 질문을 더 딱 던졌는데 그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하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쌤. 뭐 이런 걸 너스레 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덤터기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덤터기는 형광펜만 칠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5번째 줄 보면 드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드난 어떻을까? 해볼게요. 자, 드난. 자, 드난살이를 하다 이럴 때 많이 나옵니다. 소설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드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에 임시로 빌붙어 사는 사람을 드난살이를 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다. 언제든지 나가 그럼 나가야 되고 언제든지 와 그럼 와야 되는 들고 나다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드난살이 드난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수거리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마수거리. 자, 마수거리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마수거리 뭐 어떤 고비를 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마수거리는 그게 아니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 처음으로 파는 물건을 마수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맨 처음으로 파는 물건을 마수거리다. 마수거리에 외상이라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물건을 지금 사러 왔는데 그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외상합시다 뭐 이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소설 같은 거 보면. 자, 마수거리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말미는 많이 들어보셨죠? 말미, 일의 끝 뭐 이런 뜻. 어떤 결을 이런 걸 말미라고 합니다. 자, 못고지라고 하는 말도 나오네요. 못고지. 자, 대학을 다니거나 다녔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못고지라고 하는 건데 이건 모임이라는 말이죠. 못고지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동문회나 동창회 뭐 이런 거 할 때 목고지라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붙습니다. 무릎맞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거 나오면 참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험생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무릎맞춤. 고전 시가 작품, 가사 작품 중에 용부가 용렬한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거 뭐 고등학교 배웠나요? 자, 거기에서 무릎맞춤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주 못된 며느리가 이것저것 뭐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놀부처럼. 그런데 이 무릎맞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쪽에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무릎이죠. 무릎을 맞대 놓고 요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이간질. 두 사람이 싸우도록 이간질을 하는 거. 이걸 무릎맞춤이라고 합니다. 무릎맞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릎맞춤. 그죠?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앞 짧은 소리가 있네요. 앞 짧은 소리. 자, 앞 짧은 소리도 챙겨둡시다. 형광펜. 자, 앞 짧은 소리.
자, 앞짧은 소리는요, 할 수 없거나 별로 이렇게 가망성이 없거나 장래에 할 수 없는 먼 훗날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섣불리 하는 말, 이런 것을 앞짧은 소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한국어 인증능력 시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수업도 듣지도 않고 한 2, 3일 공부하면 그까짓 거 2등급은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해주는 거죠. 앞짧은 소리 하지 마라. 앞짧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말이 앞서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막 앞서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그런 친구한테 앞짧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많이들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한 6번째 틀로 내려오면 우격다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격다짐. 많이 들어봤죠? 여러 가지 이제 우겨서 남을 막 굴복시키는 이런 걸 우격다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중요한 게 나왔네요. 짜깁기가 나왔습니다. 짜깁기. 자, 짜깁기가 나왔습니다. 자, 짜깁기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짜집기다 이렇게 많이 쓰죠. 짜집기 해라. 야, 짜집기 해라. 인터넷 기사를 짜집기 해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짜집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짜깁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짜깁다, 깊다, 기우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짜집기는 안 되는 거다. 자, 짜깁기에 형광펜 칠했습니까? 그 밑에 주전부리 보겠습니다. 주전부리. 이건 뭐야? 간식이죠. 요즘으로 하면 주전부리야. 주전부리 할 거 없냐? 그러면 간식거리 없냐? 출출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밑에 지청구라고 하는 게 있네요. 지청구. 자, 지청구. 여기 빈칸에 쓰죠. 지청구. 자, 지청구는 뭐 하는 거야? 꾸지람 듣는 겁니다. 이게 참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청구, 꾸지람, 남을 원망하고 다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찰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해찰. 해찰하다, 해찰을 부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해찰 부리지 마. 해찰하고 있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해찰. 주로 이제 지금은 전라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 방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투리로 남아 있는데 서울에서는 잘 쓰지 않죠. 그다음 허드렛일은 다 아시죠, 그죠?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명사와 관련된 명사 중에서 신체와 바람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단어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자, 신체와 관련된 거 가르마입니다. 가리마는 다른 뜻이고요. 가르마. 그다음에 귓볼, 덩저리, 허우대. 한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시죠? 그 다음에 바람 중에서는 방향과 관련된 거. 된바람, 한이바람, 쇳바람, 마파람. 한이바람 혹은 마파람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동과 관련된 거. 가탈과 까탈은 거의 같은 말인데 까탈스럽다는 안 된다. 까탈스럽다는 안 됩니다. 그리고 까다롭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까탈스럽다는 안 된다. 이거 시험 문제 내면 까탈스럽다. 어제 들어본 것 같아. 그리고 맞다고 동그라미 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잘 챙겨놓고요. 갈무리하다, 꼼수를 부리다, 너스레를 떨다. 짜집기가 아니고요. 깊기입니다. 기억이고요. 마수거리는 처음에 파는 물건. 마수거리의 외상이라니 이거를 좀 사례를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목고지 모임, 무릎맞춤. 이 무릎맞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부정적인 거고요. 앞짧은 소리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말만 앞서 나가는 건 안 되고요. 드난살이를 하다, 행간살이를 하다, 지청구, 꾸지람을 듣다. 자, 이런 단어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요. 다음 시간에 뵈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자, 거기 16회 기출유사 문제라고 나와 있죠. 자, 16회 문제에서 기출유사 문제. 다음 중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쇼. 1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국으로. 이게 나왔네요. 그때 내 말을 국으로 살았다면 지금 저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그랬습니다. 자, 이 국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로서. 자, 국으로는 그냥 생긴 그대로 별거 주제에 맞게 네 주제에 맞게 살아라. 너 국으로 가만히 있어. 그러면 네 주제에 맞게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맞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아들은 무사하다는 소식에 그는 대바람으로 뛰쳐나갔다. 자, 대바람으로 뛰쳐나갔다. 대바람은 단번에, 단숨에 이런 뜻이야. 당장 이런 뜻. 그래서 대바람 위에서는 안 배웠으니까 한번 챙겨놔야 되겠죠. 바람 할 때 있었나요? 그 다음에 3번은 잡돌이를 못하면 더 다루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앞뒤 문맥상 보면 이때 잡돌이는 단속,
대책이라는 뜻을 지닌 뭔가 단도리에 치다, 잡돌이 치다 이런 말. 그 다음 4번은 지청구 배웠죠? 꾸중 맞고. 자 5번에서 흰소리를 하는 소탈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흰소리. 자 흰소리가 5번에 나왔는데요. 자 흰소리. 자, 이 흰소리는 뭐 밑에 설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기 좀 없는데요. 터무니없이 어때 자랑하는 말 이런 걸 하는 자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터무니없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흰소리라고 하는데 이 소리와 관련된 우리말 있죠. 소리와 관련된 우리말 몇 가지를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자, 첫 번째 군소리 봅니다. 군소리. 자, 군소리는 뭐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죠? 헛소리, 군소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낯설 수 있는데요. 괴소리, 개소리. 괴자가 고양이 괴자입니다. 여러분들 한자 성리, 괴발, 개발, 이런 말 들어봤죠? 고양이 발자국, 개발자국, 뭐 어지러운 이런 걸 나타내는데, 괴소리, 개소리는, 그러니까, 고양이 막 소리랑, 개소리랑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없죠. 그래서 횡설수설하는 거, 못 알아먹는 소리를 하는 걸 개소리, 개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귀여운 거 놀소리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놀소리. 이건 뭐냐면 옹알이 하는 겁니다. 옹알이. 어린아이가 조그만한 깐난한 귀여운 아이가 옹알이 하는 걸 혼자서 논다. 그래서 놀소리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골소리는 알겠죠? 단골소리는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발림소리, 발림. 자, 발림소리는 뭐 판소리 할 때 그 발림이 아니고요. 입에 발렸다 이런 거야. 남한테 좋은 말을 이렇게 아부할 때, 아유, 평천 선생님 잘생기셨네요 이런 거 할 때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볼멘 소리는 아시죠? 서운한 소리, 볼멘 소리. 선생님, 저 선생님 무료 교재 하나만 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볼멘 소리입니다. 제가 뭐 소년 가장이라서 이런 거 볼멘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짠소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짠소리는 막 남을 몰아붙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야 공부 안 해. KBS 뭐 한국은 뭐 인증 자격 딴다며 공부해 막 이러면서 막 나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 짠소리라고 합니다. 짠소리. 짠소리는 짜릿짠 소리 뭐 이런 거. 근데 몰아붙이는 소리를 짠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하죠. 혀 아랫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혀 아랫소리. 자, 비춰주시고. 자, 혀 아랫소리는 혀 아래로만 하는 겁니다. 혀 밖으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혀 아래서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거 틀려? 무슨 소리 알겠어? 모르겠죠. 그죠? 잘 안 들리는 소리, 혼잣말로 뭔가 혼자만 알아먹는 독백체 이런 걸 혀 아랫소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와 관련된 흰 소리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소리와 관련된 순리말들 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성격 심리 등과 관련된 그런 명사 고유어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